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네, 코스피 0.52% 오르면서 3,163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0.43% 쉬어가면서 977.74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계좌 저희가 붉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쿠팡 효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 수급도 덩달아서 개인과 외국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또 이번 주 내내 이러한 시장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 내용 들어보면서 전문가님의 강의를 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도윤 전문가님 오늘 함께할 예정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하시는 만큼 좀 아쉽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꼼꼼한 강의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얼른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김도윤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사칭하는 방이 많아서 좀 방이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QR코드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마다 전문가님이 교육해 주시는 주식과 또 ETF 매매 기법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강의가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첫 번째 강의 끝난 후에 퀴즈가 나갈 예정입니다. 퀴즈 답변 맞춰주시는 분 한해서 5분 또 선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 노란톡에서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김도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김도윤입니다. 자, 오늘도 그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퀴즈가 있는데 퀴즈 내용은 그 1강을 잘 들으셔야지 맞출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이제 그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강을 갖다 잘 들으시면은 요 책을 갖다 받아볼 수 있는 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그렇게 책 받아보시기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도 또 한번 퀴즈를 내고 책을 갖다 또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ETF를 갖다 설명하면서 그 업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ETF 섹터죠. 섹터가 관련된 이제 업종에 대해서 그 분석을 갖다 해드렸는데 2차 전지 해드렸고 자동차에 대해서 해드렸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주말에 이제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월요일서부터 반도체 장세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딱 맞춰서 월요일 날 또 반도체 장세가 시작돼 가지고 오늘까지도 반도체 장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도체 장세가 시작되어야지 되고 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첫 강의에서 알아볼 거는 반도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주린이 분들은 잘 몰랐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체인밸류 좀 알아보고 반도체 산업 업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누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말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라고 돼 있잖아요. 메모리. 저장한다. 그지? 기억한다, 뭐 저장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알고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들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고 요새 이제 그 하드 디스크를 갖다가 빼내고 랜드 플래시를 해서 SSD 디스크가 들어가죠. 이제 빨리 부팅이 되게끔 그 랜드 플래시 자체도 이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저장을 갖다 주로 하는 역할을 하니까 대신 이제 속도가 D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랜드 플래시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죠? 그래서 뭐 밑에 이제 나왔지만 이게 삼성 반도체 이야기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나온 건데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휘발성, 비휘발성 이렇게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DDR 우리가 요새 DDR4죠. 요즘 이제 나오는 그 메모리가 DDR4고 그다음에 랜드 메모리
이렇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온다 이런 말을 갖다 많이 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옛날에 1991년도 뭐 2년도 요 사이에 한번 1차 슈퍼 사이클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에서 18년, 2018년에 또 2차 슈퍼 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3차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보면은 8기가 D램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달 만에 12월 달에서 1월 넘으면서 5% 가까이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3달러 정도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16가 D램 같은 경우는 67달러, 32기가 같은 거 115달러 지금 가격이 굉장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원하는데 그 물건을 갖다 대줄 수가 없으니까 가격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물건들을 갖다가 많이 원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왜 딸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는 D램 가격 상승이 굉장한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D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70%를.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41.30%를 갖다 장악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28.2%. 그래서 뭐 두 개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를 갖다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평가하는 사이트에서 반도체 평가하는 사이트, 반도체 뭐 사업 보고 내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이트 한 군데서 올해 반도체 그 성장률을 갖다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도 반도체주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도 D램은 18% 정도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 중에서도 D램 섹터는 굉장히 크게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더 이제 매출이 증가되고 이익도 증가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보면은 왜 이렇게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이 2017년, 18년에 2차 슈퍼 사이클이 생길 때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는 시설 투자를 갖다 하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려서 그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16년도, 2017년도 시설 투자가 돼서 2018년도 시설 투자가 끝나다 보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다시 내리막이 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사이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건데 지금은 2차 사이클하고 전혀 이제 또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반도체 3차 슈퍼 사이클이 시작도 안 했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작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들을 다 하시냐면 2025년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지금 아직까지 설비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77억 불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180억 불 이렇게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은 157억 불에서 189억 불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어요. 아직 투자가. 그죠? 더 늘어나야 되죠. 그게 더 늘어나서 공급이 확대되고 그게 완성될 때쯤 되면 이제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2025년으로들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에 막 이제 어떤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어떤 정점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호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DR5 지금 DDR4라고 그랬죠.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DDR4입니다. DDR4인데 이 DDR4가 DDR5로 이제 새 제품이 신제품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DDR이 1서부터 지금 4까지 개발된 거예요. 1, 2, 3, 4까지 개발된 건데 이게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속도가 2배씩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DR1이 입출력 통로가 1개라고 그러면 DDR5는 32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죠? 지금 왜 그러냐면 5G 되고 뭐 지금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용량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딸리게 되면 컴퓨터 자체가 굉장히 버벅거리게 되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사양의 이제 DDR 램 자체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혜택받는 DDR-램에 의해서 혜택받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뭐가 있냐면 반도체 PCB 기판과 모듈을 갖다가 그 생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 심텍, 해성DS,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뭐 삼성전기 이런 데들. 그다음에 DDR5 저항기와 메탈 파워 인덕터 공급하는 아비코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검사 장비, 후공정 장비들을 하는 니노고노, ISC, 테크인, 유니테스트, 엑시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시장에 어떤 그 촉망을 받고 관심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좀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심텍 같은 경우 쉬는 말에 올라타라. 제가 예전서부터 쉬는 말에 올라타야지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잘못하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쉬는 말에 올라타라. 이게 요때는 겁나서 못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떨어질 때. 근데 지금 현재 여기 21선을 두고서 횡보를 하다가 월요일 날 딱 21선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월요일 날 반도체주에 대해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반도체 섹터 공략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하나 드렸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를 드리지 않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종목을 드렸습니다. 좀 이따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그거 나올 텐데. 그래서 쉬는 말에 올라타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시세가 좋았어요. 그죠? 심택. 그다음에 해성DS도 역시 마찬가지로 21선에서 딱 걸쳐 있을 때 들어가서 어저께 11%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도 조정 예쁘게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왜? 이미 조정 마치고 튕겨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꼭지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이 꼭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심하게 조정받았죠. 오늘 심하게 조정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적으로 불편함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종목이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그 어떤 테마 내에서도 종목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차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2강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생방송으로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시는 만큼 좀 아쉽습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꼼꼼한 강의들 노란톡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왼쪽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그러한 자료들뿐만 아니라 ETF 매매 비법까지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님을 통해서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첫 번째 강의가 끝나면 저희가 퀴즈를 내서 또 선물을 제공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앞서 조금 힌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주 다 퍼지는 퀴즈 저희가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일단 전문가님이 매주 강의마다 투자할 때 주의사항으로 강조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평소에 이제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중 이제 올라타기 가장 안전한 말은 어떤 말인가요? 말 옆에 한자가 있습니다. 1번 달리는 말, 2번 서 있는 말, 3번 홍당무 먹고 누워서 쉬는 말, 4번 젖먹이는 말 이렇게 네 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답변 또한 노란톡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5분 꼽아서 우리 김도윤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ETF 특급 비법 도서 추가적으로 해서 커피 쿠폰까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답변을 아시는 분들은 노란톡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입장하셔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퀴즈가 좀 재밌죠? 제가 냈습니다, 퀴즈. 이 홍당무, 저희가 홍당무기 때문에 말이 홍당무를 좋아해서 비유해서 한번 퀴즈를 냈는데 여러분들 한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퀴즈니까 잘 맞춰보시고 책 받아가십시오. 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와 다르게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 논리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별로. 뭐 여긴 8,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8,000개보다도 더 많아요. 뭘 하나 만들면은 만들 때마다 요구 사항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장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전자레인지 같은 거 쓰죠. 전자레인지 쓰면은 뭐 30초 이렇게 정해놓고 해동 눌러놓고 또 어떤 거는 뭐 30초 눌러놓고 가열 뭐 이렇게 하죠. 그걸 갖다 담당해서 제어해주고 그걸 갖다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뭐 전기밥솥이라든가 세탁기 같은 데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테레비 같은 데도 들어가고 에어컨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에어컨도 우리가 잠자기 전에 뭐 예약 버튼 눌러놓고 한 2시간 돌아가고 꺼져라. 뭐 내지는 온도가 몇 도 되면 자동으로 켜져라. 이런 부분을 갖다 다 담당하고 제어해 주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 외적으로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뭐 모바일에도 들어가야 되고 노트북, 컴퓨터, 소위 말해서 자동차에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차에도 여러분들 요즘 에어컨 다 프로토 에어컨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엔진 제어해주고 하는 부분들도 다 시스템 그 반도체가 다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영역은 메모리 반도체 영역보다도 몇 배가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땐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제일 큰 그 시장으로 알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30%밖에 안 됩니다. 비메모리 시장 반도체가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시장 확충을 갖다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간단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메모리는 저장 기능을 갖다 주 기능으로 하는 거고 정보의 연산 처리를 갖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주 담당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은 뭐 우리나라가 7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SK가 이제 대표 기업이죠. 이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대표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는 인텔이나 엔비디아, 그다음에 퀄컴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으로는 D램이 나올 수 있고 랜드 프레시가 나올 수 있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비메모리는 CPU, AP, CMOS 뭐 이런 종류들 해가지고 다양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품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근데 저 비메모리 반도체는 주문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다품종의 소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류 이런 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명품적인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마진율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진율도. 그리고 뭐 기술력에 의해서는 뭐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미세 공정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는 특히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70% 그리고 비메모리는 미국이 6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 그래서 반도체 업체를 갖다 우리가 좀 분류를 하다 보면 요새 여러분들 반도체 그 업체 얘기 듣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파운드리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죠? 파운드리 얘기 많이 듣고 그 파운드리를 듣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TSMC라는 대만 기업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파운드리 업체가 뭐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IDM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종합 기업입니다. 반도체 종합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다 하는 기업, 설계도 하고 가공도 하고 조립도 하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통까지 다 하는 기업들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반도체 종합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이런 굵지적인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립만 또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파운드리 기업. 위탁 생산, 수탁 생산 기업. 이 파운드리 기업은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를 갖다가 요구한 대로 생산만 해주는 겁니다. 생산만. 그다음에 이제 펠리스 기업이라고 해서 설계만 또 반도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 그래서 그 파운드리 기업에서는 제일 큰 기업이 TSMC가 세계적으로 제일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DB하이텍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DB하이텍이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다음에 펠리스 기업으로는 뭐 퀄컴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실리콘웍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파운드리 기업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요번 판에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그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시스템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들이 멈추죠. 지금 생산이 중단되고 하죠. 그게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 업체들에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금 뭐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만의 TSMC에다가 생산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오히려 구걸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 시장을 보면은 TSMC가 52%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갖다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도 늦게 출발은 했지만 지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19% 정도, 거의 20% 정도 지금 시장을 갖다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 사업 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MIC 이런 것들은 중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지금 시장을 갖다가 자국 시장을 갖다가 이제 넓히기 위해서 자국의 펠리스 업체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 펠리스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지금 관계성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은 종합반도체 삼성전자 이거는 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익 IPS 산화 증착 쪽을 갖다 담당하고 있고요. 원익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비메모리 사업 쪽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뭐 세정 쪽을 맡고 있는 PSK라든가 SN텐, STEC, 뭐 테스나, 네페스 뭐 이런 것들. 요 후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아까도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공정은 보통 테스트하는 회사들.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바로 출하가하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가 정상인지 아닌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하는 이제 장비들을 갖다 납품하는 업체들인데 가치들 이런 업체들도 가치들 성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부분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커지면은 가치들은 이제 활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더블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장비 부품주들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부장주들은 더블 뭐 400% 500%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황을 알아야 되고 업황을 알면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밸류체인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숲만 보고 그러니까 어떤 숲에서 길만 보고 가면 안 되고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다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또 쉬는 말에 올라타자. 그래서 15일 날입니다. 15일 날 아침 저희는 그 장중에 종목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장 시작하기 전에 종목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 노란 톡방에다. 아, ETF 방인 줄 알았는데 주식 종목도 주시네요. 왜? ETF 섹터 지수 보면은 당연히 주식 종목도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날도 15일 날 8시 43분입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벌써 ETF는 반도체하고 IT 좋아 보인다고 매수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원익 IPS 좋아 보입니다 그랬어요. 왜? 아침에는 원익 IPS가 제일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딸렸는데 나머지 뭐 다른 종목들이 더 잘 간 종목들도 있는데 아침 시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시작했고 가장 좋았던 건 뭐요?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21선에 딱 걸쳐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게 장 끝나기 전인데 오늘도 4%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7% 정도 올랐고 오늘 4% 그래가지고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업황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종목을 갖다가 스스로 찾고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거기다가 ETF 정도만 알면 ETF에서 주요 섹터 어느 섹터가 움직이느냐,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대장이 누구냐, 그리고 그 대장의 안에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녀석이 제일 빨리 가느냐, 그것만 찾아내면 그게 종목입니다. 편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왜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해필 원익을 갖다 잡아. 원익이 아침에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섹터 지수들, 그러니까 ETF 이제 지수들입니다. ETF 지수들도 요새 장난을 많이 놀아요. 이 철강 봐요, 철강. 하한가에 하한가. 물론 하한가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이제 보합 근처로 왔고 요런 거 이제 잘못된 이제 그리고 운성도 뭐 6%나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보합이 시작했습니다. 요거 두 개 이제 허수 매매 두 개 빼고 나면 뭐예요? 가장 좋았던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1.77. IT도 나중에 이제 쫓아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한 45분 정도 되니까 쉽게 찾아내는 거예요. 아, 오늘은 반도체 IT 섹터가 잘 움직이겠구나. 그러니까 ETF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도체 IT 쪽으로 단타를 치셔도 되고 뭐 사가지고 모아 가셔도 되고 5%가량 움직였어요. 5%가량. ETF인데도 굉장히 크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에 포함된 반도체 섹터 ETF에 포함된 그 종목들입니다. 종목 수는 더 많은데 20번째까지만 제가 올려놨는데 저는 보통적으로 종목을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때 보통 5위 내지 5위권 내지 10위권 요 밑으로는 안 봅니다. 요 밑으로는 잘 안 봅니다. 뭐 주식이 후져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비중 자체가 여기는 2% 미만이거든요.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마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위권 내에서 가장 잘 가는 녀석을 갖다 먼저 선택합니다.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우량주고 대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들이가서 설사 손절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 손실을 안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날도 보면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3위권에 들어가 있죠. 세 번째. 그래서 5.79%. 제일 많은 게 SK 하이닉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재밌는 거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는 빠져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ETF. 삼성전자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빠져 있고 SK 하이닉스부터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종목 고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라는 걸 갖다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은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아까 원익이 아니었구나. 아까는 저 200이었네. 아니, 저 반도체였었네. 원익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해서 4% 오르고 여기 7%. 여기 딱 21선에서 딱 이게 시작된 거였었죠. 그죠? 21선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쉬는 말에 올라타라. 요거에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요 종목을 갖다가 선택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먼저 가고 빨리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도 맞아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강의하면서 드린 계속 그 추천 종목을 보시면 다 21선을 갖다 딱 지지하고 올라가는 종목. 21선은 밑에 있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올라와서 지지하고 가는지 안 지지하고 가는지. 왜 그렇게 매매를 하냐면 21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깨면은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깨면은 손절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실 크게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지지하면 홀딩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2020년도에 4,331억 불 정도 됐었는데 5.1%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8.4%, 4,694억 정도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계속 좋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뭐 제가 그 전에 얘기했을 때 자동차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2차 전지도 좋아진다, 반도체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다 좋아진다고 그러죠. 그럼 왜 다 좋아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죠. 이제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시장 규모를 보면은 인텔이 매출이 85조 정도 돼가지고 영업이익률이 30.4% 26조입니다. 그리고 TSMC가 얼마야? 52조 했는데 22조야. 42%나 수익률이 나왔어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봉이김선다 게임이라는 소리 나오게. 삼성전자는 73조씩이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잠정이지만 20조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수익률이 좋은 파운드리 쪽으로 자꾸 지속해서 들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를 보면 국내도 지금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시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계속 좋아진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1월 들어서 수출 양이 480억 달러나 되면서 전년 대비 11.4%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은 지금서부터 이제 호황이 들어오고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8개월 만에 반등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호황이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이나 MS, 아마존, 구글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설계를 하고 반도체 개발 의뢰를 계속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어떤 점들이 변하냐면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현재 자동차에 한 300개 정도가 반도체가 들어간대요. 자율주행이 오면 몇 개요? 2,000개가 들어갑니다. 2,000개. 몇 배가 늘어납니까? 7배 이상의 반도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보면 모바일도 지금 현재 4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2021년에 15만 대 정도로 12% 성장한답니다. 거기다가 5G가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메모리 수요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스마트 가전. 아까 가전도 말씀드렸죠. 모든 가전에 이제 메모리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인공지능 늘어나죠. 그죠? 인공지능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에서 굉장히 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차, 자율주행차, 반도체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전기차랑 뭐 자율주행차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2차 배터리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당연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2차 전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도 좋습니다. 반도체도 좋습니다 하는 거는 이러한 어떤 연결고리로 연결이 돼 있는 이제 한 산업군으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내연기관 자동차만 만들 때는 반도체랑 별 상관없었어요. 2차 전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각각 떨어져 있는 각각의 사업체입니다. 그때만 해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노트북이라든가 모바일에 여기에밖에 들어가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죠? 여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자동차는 내연기관 하니까 반도체 별로 쓸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그때 뭐예요? 결국은 컴퓨터 만들고
뭐 서버 만들고 여기에밖에 반도체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 사업 세 가지가 다 융합이 돼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벌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강의로 지금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강의 여러분들 화요일 아니어도요. 평소에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왼쪽에 QR코드 폰 키시고 카메라 대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퀴즈 답변까지도 노란톡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5분 꼽아서 선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세 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강의는 그 ETF에 대한 강의를 갖다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전도 ETF와 연관돼 가지고 알아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글씨가 좀 많습니다. 촘촘합니다. TV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 한데 이 자료는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오늘 방송을 끝나고 집에 가면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집에 도착하면 11시가 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들어오셔서 요 자세한 내용들은 받아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전번 강의도 올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전번 강의도 명절 전날인가 연휴 기간 동안에 다 올려드렸어요. 저는 올려드린다면 올려드립니다. 안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덱스 200과 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ETF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번에 도표로에서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 뭐 이 얘기를 많이 듣죠. 코스피 지수. 요게 영어로 치면 코리아 스톡 컴포지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돼 있는데 뭐 옛날에는 한국 종합 주가 지수, 지금도 한국 종합 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땐 종지라고도 얘기하고 종합지수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죠. 그죠? 이제 하도 많이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요 지수들이 종합주가 지수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15년도 11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일일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을 때 상승폭하고 상승률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률이라는 건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 올랐는지, 그죠? 몇 프로 올랐는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수가 낮았을 때는 몇 포인트 안 올랐는데도 이 퍼센테이지는 더 높게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으로는 11.95%가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2008년도 10월 30일. 이때 115.7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30일 기준이거든요. 2020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때가 이제 올랐었고 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2001년도 9월 12일 날. 그래서 12.02포인트. 이때는 지수가 500포인트가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진 포인트는 64.97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이 종합주가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그 지수 포인트 폭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퍼센트로만 요건 본 거고 이제 퍼센트 말고 이제 요건 실질적인 이제 그 등락폭을 갖다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2020년 3월 24일 날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하락 팍 했다가 올라온 날 있죠. 그때 얼마나 올라오냐면 127.51. 그땐 지수가 1600포인트 가까이 돼가지고 퍼센트는 8.6 정도밖에 안 됐는데 포인트상으로는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건 2020년 3월 19일.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떨어지고 가장 크게 올랐던 이 변동성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었고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있었고요. 그다음 리먼 브라더스 통해서 그다음에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그다음에 2020년도 가장 큰 게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데미지를 갖다가 느끼고 있는 게 가장 심한 게 뭐예요? 코로나 사태죠. 코로나 때가 가장 지금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빠졌고 가장 많이 올라왔고 요 시기에 시장이
그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게 돼 있는데 주요 지수를 돌파하는 어떤 시간을 갖다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지수 100에서 200에서 1000까지 올라올 때, 1000 올라올 때 여기 보시면 80년도서부터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10년이 걸려서 1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올라오는데 10년이 걸린 거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서 보면은 한 500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요. 500 올라올 때는. 500 올라올 때는 빠르게 올라오는데 500에서 1000포인트 올라올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한 2년 동안은 또 횡보를 했고 그다음에 1300에서 2000 올라올 동안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시간 거의 20년 걸려서 올라왔어요. 20년 걸려서. 그다음에 또 횡보하고 이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꾸준하게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크게 상승했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죠. 이렇게 횡보했다가 또 한번 튕겨 오르고 또 횡보하고 또 횡보하고 또 튕겨 오르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옆으로 횡보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시장 지수라는 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시장 그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입 시점이 부적절하다 보면은 굉장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심적인 부담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지점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2006년서부터 2010년입니다. 거의.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뭐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에 진짜 마음적 고통이 엄청나죠. 이게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몇십 년을 갖다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추세라든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ETF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적합한 상품은 맞는데 어느 때 들이가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적합하다고 해서 꼭지에서 들이가면은 역시 그것도 손실나고 굉장히 마음적인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한 분이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시장의 3분의 1은 횡보 구간이다. 오히려 추세가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은 드물다. 지금 요 분판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오래간만에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1년 이상 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게 장은 항상 저렇게 상승만 하나 보다. 맨날 가나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솔직히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찍어도 손실 나는 종목은 거의 없잖아요. 다 수익 내잖아요. 오늘처럼 뭐 갑자기 HAB처럼 그 악재적인 뉴스가 하나 툭 떠가지고 갑자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 엄청나게 오르다가 그 뉴스 뜨자마자 우당탕탕 코스피까지 다 떨어져 내렸는데 그런 일이 없는 한에서는 요즘 장에서 뭐 특별히 가는 테마주만 올라타기 시작하면 주도주만 올라타기 시작하면 특별히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장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ETF나 이 유가증권 시장 상품을 갖다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타임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합니다. 따는 것만 알았지 수익 내는 것만 알았지 이는 거에 대해서 손절하는 법에 대해서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제가 ETF 좀 공부해 두시고 하락장에도 대비하시고 상승장에서도 주도주 찾는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지금 주린이 분들은 상승장에서만 지금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어요. 연전연승을 할 수 있는 시장에서만. 저도 예전에 주식을 시작할 때 1997년도에 본격적으로 제가 IMF 때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진짜 거짓말하라고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장이었으니까 이때는 또. 그렇지만 하락장이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락장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대응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손실로 그냥 얻어맞고 마는 거죠. 그동안에 벌어놨던 거 다 잃어 거기에다가 더 얹혀가지고 번전까지 잃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시장은 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냐. 종합주가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들어옵니다. 똘똘한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FNF, 태영건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들어오고 조금 나쁜 종목이 아니라 유동성이 좀 나쁘다든가 아니면 종목 자체가 나빠져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자본 잠식 많이 돼가지고 이제 퇴출이 된 편출이 된 종목이고 해가지고 좀 유동성도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은 빠져나고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6월달에 신규 편입된 종목이고 편출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2월 달에는 뭐예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빅히트 같은 거 새롭게 두산 퓨어셀, 하나 시스템 이런 데들 신풍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영입이 되고 또 조금 유동성도 떨어지고 시장적인 어떤 지배력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퇴출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은 계속 들어오고 나쁜 종목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종목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고 다만 그 들이가는 타이밍을 잘 가려서 들이가야 된다. 무조건 장기 투자 그냥 몰빵해놓고 장기 투자하는 건 그 매매 방법도 아니고 투자 방법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ETF도 투자하는 전략이 있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아침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항상 ETF 종목, 섹터별 종목 내지는 뭐 오늘 레버리지 매수하십시오, 뭐 인버스 매지하십시오 하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다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코스피 200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상품들이 많다는 건 그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시듯이 코덱스 200, 인버스, 레버리지 이 코덱스만 아니고 뭐 타이거서부터 뭐 나머지 자산운용사 것들도 다 똑같죠. 대표로 이제 코덱스만 얘기했는데 이런 상품들이 이제 코스피 200 기초지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종합지수 시가총액이 1,8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코스피 200 종목이 66.2%를 차지합니다. 굉장한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ETF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3강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을 통해서 화요일 이외에도 강의들 시청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활용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퀴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올려주시는 분들 선착순이 아니고요. 5명 꼽아서 선물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올라타기 가장 안전한 말은 1번 달리는 말, 2번 서 있는 말, 3번은 홍당무 먹고 누워서 쉬는 말, 4번은 젖먹이는 말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강의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꺼내시는 그런 주의사항으로 강조하시는 내용이라고 해요.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답변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답변 또한 노란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5분 꼽아서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쓰신 서적과 함께 커피 쿠폰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네 번째 강의는 이제 신규 ETF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에 새로운 ETF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그 새로운 ETF 종목은 탄소 효율 뉴딜이라는 ET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상품인데 이 상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저희 이제 뭐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회원분들 중에서도 아 이건 이제 좀 사야 될 때 아닙니까? 10,000원 근처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뭐 기업들도 ESG 경영을 갖다 선언하고 굉장히 어떤 그 깨끗한 뭐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도 뭐 친환경 정책으로 해가지고 2035년까지는 전 건물의 탄소 배출량 50% 이상 감소하겠다. 그리고 뭐 유럽도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그 탄소 저감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50년대에는 탄소 중립을 갖다 실현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입장이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로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ETF 상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ESG 많이 나오는데 ESG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사를 여지까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적인 상황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비재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졌어. 근데 이제는 비재무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을 고려하는 기업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배출가스라든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느냐 안 하느냐도 많이 따지고 기업의 도덕성도 많이 따지고 그래서 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따지고 그다음에 주주 권리도 많이 이제 좀 강해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재무적 초점인데 비재무적 초점이 요새는 기업을 평가하는 어떤 더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규 ETF가 이제 나왔는데 총 4개 자산운용사가 이 신규 ETF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상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타이거, 그다음에 아리랑, 하나자산운용, 그다음에 하나로는 NH죠. 이렇게 4군데서 나왔는데 자산 규모가 제일 큰 게 타이거입니다. 타이거가 제일 크고 운영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거는 코덱스가 0.09.
그다음에 나머지 아리랑은 50억, 80억. 이 자산 규모가 적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장중 매매할 때 유동성이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를 올려놨는데 보십시오. 63,249조 정도 매매가 이루어지죠. 하루. 굉장히 적은 수량이잖아요. 많은 수량이 매매가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면 타이거 탄소효율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34만 주. 많이 거래되죠, 좀. 그죠? 근데 그다음에 가서 아리랑 하나로 보시면은 1974주. 너무 조금이죠. 그죠?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샀다가 낭패당할 수도 있죠. 넘어갔네. 하나는 어디로 사라졌냐? 아리랑은 8,749주. 그다음에 하나로는 1974주. 굉장히 자본 규모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도 적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매하면 상당히 좀 불편함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지금 탄소 효율 그린 코덱스 같은 경우 구성 종목이 371개인가 돼요. 너무 많아. 코덱스 200이 실질적으로 200개 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구성 종목이. 그죠? 그것보다도 더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되게 웃긴 게 15위권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 중복돼. 삼성전자 30.64%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34.12%. 거의 뭐 이 탄소 그린 뉴딜은 거의 코덱스 200 상품하고 똑같다고 봐도 거의 무관하지 않아요. 그죠? 거의 뭐 순서만 바뀌었지 다 똑같이 다 공통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회원들이 탄소 효율 그린 뉴딜 한번 이제 10,000원 보통 이제 ETF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면 10,000원에 보통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근처에 있으면 이제 싸 보이는 거예요. 10,000원에 들어가도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좀 기다려 보십시오. 흐름을 좀 보자고. 왜 그러냐? 이거 움직이는 거 지금 보면은 코덱스 200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굳이 더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늦게 갈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거래량도 충분치 않은 이 종목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꼭 해야지 되나라는 의구심. 그리고 우리나라 ETF를 만드는 자산운용사분들한테도 좀 왜 비슷비슷한 종류의 상품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는지 좀 더 액티브하고 좀 더 수익률 좋고 개인들이 좀 더 즐겨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코덱스 200하고 200 상품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어제 오늘 이제 저겁니다. 어저께 어떤 분 한 분이 ETF뿐만 아니라 종목도 추천해 주시네요. 저희 ETF도 해드리지만 종목도 해드립니다. 어차피 ETF와 종목은 연결돼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넷마블하고 현대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종목은 해드렸거든요. 근데 넷마블은 저희가 요 바닥에서 한번 사가지고 1차 수익 실현하고 지금 다시 요 조정 시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가냐면 넷마블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고점 대비로 지금. 그렇다고 넷마블이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현대엘리베이터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꼼꼼하게 네 가지 강의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화요일이 좀 아쉽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자세한 강의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활용하셔서 심플하게 입장도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퀴즈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답변 방송 끝난 후에도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5명 선착순으로 선물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1등부터 5등까지 커피 쿠폰뿐만 아니라 ETF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쓰신 서적 현재 서점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적까지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답 몇 번이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번호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꼽아서 선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